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권혁태입니다. 제주 MBC는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특별대담 우영훈 지사에게 묻는다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우영훈 지사에게 직접 묻고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 자리에 우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1년 전만 해도 그 네. 당시에 우영훈 캠프 마크맨이었고 제가 그 네. 캠프 쭉 출입했었는데 네. 시간 참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벌써 취임 1주년이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빠르게 지났다. 다시 한번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소회를 도민들한테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소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선 8기 취임하고 나서 새롭게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일을 숨가쁘게 진행해 왔고 그 설계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데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의 현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된 강정 마을의 갈등, 그리고 북부 환경관리센터와 관련 노동자들의 천막농성, 또 월정리 마을의 동부하수 처리장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쇠속각 마을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진정성 있게 좀 접근한 결과, 또 서두르지 않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점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생각하고요. 물론 아직 더 큰 갈등 현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2공항 문제까지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그 점도 진정성을 갖고 원칙과 기준을 세우면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지 개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경제 정책이 마련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면 제주의 지속 가능함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의 유출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그리고 더욱더 꼼꼼한 복지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또 과제로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1년 동안 이렇게 쭉 네. 지내온 일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일 하나 꼽으라면 어떤 거 꼽으실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이제 동부하수 처리장 증설과 관련된 월정리 해녀분들의 그 갈등 사안을 해결했던 예, 문제. 예, 그 한 부분이 6년, 가장- 8년 정도 된 예, 문제였죠. 6년 이상 이제 네. 됐기 때문에 예, 저도 인상 깊게 보긴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 이슈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요,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이죠. 제2공항 문제 네. 관련해서입니다. 국토부가 이 문제를 좀 그 시간을 좀 빨리 당겨서 올 네. 3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 네, 있어요. 네, 네. 지금 지난달까지 원래는 제주도 의견을 이제 제출하기로 하셨다가 네. 좀 시간 좀 더 갖기로 입장을 좀 바꾸셨습니다. 이유가 네. 있을까요? 그 부분? 우선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의견 조율이 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전임 지사기 네. 때문에 이 지역의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어서 지혜를 나누지 못한 문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저희들도 그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났고 저희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꼼꼼히 도민 의견 수렴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도의 의견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예전에는 그냥 도민 의견 수렴을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는 것이 저희도의 의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고,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과제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하신 부분을 보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찬반 의견을 뭐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을 고민해 오시다가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네. 돼 있죠. 이게 네, 네. 공항시설법인가요? 그 법에 네, 거기도 그렇게 돼 예, 있죠.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사님이 도의 의견을 이제 첨부해서 이제 보내실 계획으로 좀 네, 바뀌었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좀 더 구체화된 방식으로 전개해야 전달을 된다. 하실 거다. 그 시점은 뭐 어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7월 중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중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근데 선거 기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캠프 출입도 하고 했는데 쭉 그 국토부의 뭐 기본계획 발표된 뒤에도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는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아직도 그 말씀이 유효한 건지 그리고 저는 그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유효하다면 네.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 제주도의 시간이라는 말이 작동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오늘의 이 시점까지는 제주도 지사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네, 많이 환경영향평가. 있습니다. 예, 네.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가 쭉 순차적으로 대기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가 인허가 절차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입장에서 접근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환경영향 평가 절차 이행이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서 제주도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지가 더 많이 고민되어지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제주도의 시간이라는 점은 그 타이밍은 네. 환경영향 평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절차 요 타이밍 네, 어간이 그것도 포함되는 해서 네, 시간이라고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보신다. 알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 관련해서 그럼 네. 포괄적으로 놓고 보실 때 지사님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도 있고 찬반 갈등도 있고 한데 자,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실 건데 어떤 그림을 글쎄요, 큰 로드맵이라고 그림이라고 한다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찬반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공감하는 속에 일정 부분 최소한 법적인 위법의 문제나 이런 문제 정도는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한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죠. 그럼 찬성 측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공항시설 확충한다는 것은 저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의 부지에 할 것이냐 현재 예정된 부지에 하는 것이 가능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2공항의 문제고 그다음에 현 공항이 가능하냐도 한번 현공항 보시면 시설 확충은 저는 어렵다라고 일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활주로의 방향과 관련된 문제인데 대한민국에서 군공항이든 민간공항이든 활주로의 방향이 동서활주로인 것은 제주밖에 없습니다. 100%그 공항을 뺀 나머지 전체 활주로의 방향은 남북 활주로입니다. 북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동서활주로를 더욱더 확충하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공항 시설 확충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의 일부 저는 공감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제2공항 현재 예정 부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저는 별도의 대책을 다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도내 일각에서는 주민투표 요구도 나오고 있고 뭐 공동검증에 나서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뭐 3자가 참여하는 검증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주민투표와 관련된 문제인데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 국회에서 그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죠. 그래서 국토부에 한 거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다시 묻는 것이 올바른가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직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간단치 않다라는 게 있고요. 제주도가 또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일단 없는 것으로 지금 주민투표 말씀이시죠?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제가 세웠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 방식인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검증과 관련된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든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의 주체가 지금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저는 가능한 부분이 공동검증이 그 단계에서는 가능하다.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행 법상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갈등조정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선 8기 핵심 공약을 제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 결국 행정체제 개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도민경청회도 했고 수기 토론도 했고 공론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도의회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여전히 명확한 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어떤 논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형태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제 서로 입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사님이 이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계획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안을 또 얘기하면 그 안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행정체제를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집중하게 해야 되는 게 저의 임무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모형과 형식에 관련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방식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용역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제도적 여건을 만든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관련 법률을 대표 발의해놓고 사퇴를 도지사 출마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군 설치에 과 관련돼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다행히도 지난달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 과정에서 7월 중에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국민의힘과의 여당과의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통과가 되게 되면 좀 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이 이제 그럼 만약에 통과된다고 뭐 저희가 가정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이랄까요? 언제쯤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이후의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제 법률이 이제 개정되게 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완비되는 것인데요. 가장 좋은 것은 4월 내년 4월 총선에서 총선 때죠. 같이 이제 예. 하는 게 좋은데 비용도 줄이고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그걸 못 그게 하게 되잖아요. 못하도록 지금 막아놨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현행법상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별도의 투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6월 직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4월 총선 투표하고 6월쯤에. 예, 그러니까 6월 이후인데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 될지는 준비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안이 나오는 것도 연말 연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면 그것을 주민투표에 붙이기까지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고 결정한다면 내년 6월 이후 9월 이전에는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주민투표를. 해보는데요. 예. 네. 그런 로드맵화에서 뭐 이제 나머지는 위원회 네네. 형태라든지 뭐 진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임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네, 될까요? 그리고 뭐 몇 가지 그 얘기를 제가 뭐 덧붙인 적이 있는데 기관 대립형 현재의 그 기관 구성의 네. 형태를 현재로서는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이 필요한 것이죠. 아직 국회 21대 국회에 관련 법률이 제출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통과를 전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의 여건상을 보면 이 현행 기관 대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네, 그렇게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이제 있습니다. 생각을 좀 좁혀나갈 네, 때 네, 네. 현행법상 이제 기관 대립형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네, 네. 그러면 몇 개의 행정체제가 들어설 것이냐 그 뭐 이런 부분은 도민들께서 도민들께서 판단하실 판단해야 문제로 됩니다. 남아 있다. 예, 그러면 예.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예. 선택지의 목록에서 네, 어떤 네.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좁혀지는 네,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여쭤볼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네, 있지만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게 15분 도시 관련된 네, 네, 겁니다. 뭐 일단은 좀 재밌는 발상이기도 하고 네.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해서 그게 무엇이냐, 15분 도시가 과연 무엇이냐 물어보는 사람이 여전히 예, 1년 예, 지났지만 예, 많습니다. 예, 뭐 그래서 그 파리 시장도 한번 네. 뭐 얘기도 하셨었고 그 네. 개념을 만드신 교수님이랑 네, 대담도 맞습니다. 진행해서 제가 네. 유심히 지켜보기도 했고 네. 부산시도 15분 도시, 하고 뭐 있죠. 서울은 30분 예, 도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용역도 뭐 추진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15분 도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네, 어떻게 네, 추진하실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15분 도시를 하는 데도 있고 뭐 부산도 15분 도시를 하고 있고 법적인 용어로는 N분 도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걸 N분 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 도시마다 또 지방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처럼 15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싱가포르처럼 20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서울처럼 30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보고요. 저는 15분이 그 저리도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용역의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논의가 될 겁니다. N분 도시라는 것은 시간 개념을 도시 설계와 도시 계획 그리고 도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간 개념을 새롭게 꺼낸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간에 대한 개념의 기초에서 도시를 계획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 개념에다가 시간 개념을 덧붙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15분 도시 이내에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누려야 되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관공서에서 그 공적인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의료 서비스도 받아야 돼요. 교육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문화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와 관련된 생활 필수 시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의 읍면 지역이든 아니면 그 읍면 지역을 묶는 하나의 권역이든 생활권 권역을 작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넓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설이 없는 부족하다 그러면 이 시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환경면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의료 시설이 가장 부족할 겁니다. 그럼 의료 시설을 좀 더 어떻게 넣어줄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죠.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체육관 시설이 없으면 체육관 시설을 우선적으로 없는 지역에다가 먼저 배치를 하자는 얘기죠. 그것은 15분 도시만을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문화체육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육관 사업을 이 15분 도시의 개념과 연동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 활력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냥 마을을 다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15분 도시와 연계해서 고민하면 마을 활력 사업이 좀 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제가 그 개념을 듣다 보면 네. 결국은 이제 마을 공동체, 네네. 작은 단위에서 기존의 행정이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획일적으로 진행되던 네, 거에서 네, 네. 이제 개별적으로 특성에 맞게 네.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대면 사회를 좀 네, 네. 강화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전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좀 일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의해야 될 게 더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엔 고려하지 않아야 될 것을 새롭게 고려하면서 구상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더 많아지는 건 맞습니다. 많아지기도 하고 이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접근 방식이 좀 네. 패러다임이 그렇죠. 바뀔 네. 계기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얘기를 듣다 보면 들립니다.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대중교통 체계와도 다 맞물리고. 연동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용역 안에서 먼저 어느 정도 그러면 예, 모델링이 될 건가요? 7월 중에 이달 중에 네. 중간 보고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중간 보고회가 나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생활 필수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어느 도시계획 과정에서 어떻게 설계되어 줘야 되고 어떤 게 보완돼야 되는지 눈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민들께서도 이해하기 더 쉽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8월 중에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4개 지역을 시범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2024년도 예산에 관련 내용들을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실제 시범 사업 진행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쯤 되면 어느 정도 이게 네. 모델이 이제 가시적인 모델이 좀 네, 나올 네, 거다. 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숨가쁘게 지나온 1년이기도 한데 그 1년 동안 보면 좀 특이한 일이라고 할까요? 뭐 저희가 볼 때 보면 이게 도의회와 그 관계가 네.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다. 뭐 이런 장면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도 네, 있는데 네. 일단 뭐 제주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네. 도의회, 그다음에 지사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그런데 이제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랄지 아니면 15분 도시 관련 용역 예산을 할 때도 좀 갈등이 있었고 최근에는 우리 추경 예산안 심사 보류라는 사태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탐나는 점 결제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결제가 안 돼서 이 도와 도의 갈등이 이렇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네, 네, 뭐 이런 걸 체감하기도 했었는데 도민사회에서는 이 갈등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져놓고 보면 제주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거든요. 도정에서 놓고 보면. 근데도 왜 이렇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도민사회에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또 제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도지사라고 해서 모든 구성원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의 목소리 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같은 생각이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이 가기는 어렵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역대 어느 도정과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협력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해봤던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근데 그 과정도 따지고 보면 물론 다소 집행 시간이 늦어져서 도민들께서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문제가 해소가 됐고 또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다양성을 좀 네.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네. 대화 토론을 통해서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네. 대화 토론으로 뭐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래야 저희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너무 속도에만 네. 익숙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갈등이 되풀이될까 뭐 이런 우려들도 있긴 그러니까 했었는데 우리가 그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심사불이 한 번도 안 일어났었고, 예를 들어서 뭐 준예산 뭐 이런 거 없었고, 근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은 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행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서 나가야 됩니다. 그 고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 잘못된 관행을 바꿔내면 한 단계 더 진일보한다고 봅니다. 진일보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와 도의회의 관계도 진일보됐다라는 말씀이시고 앞으로도 대화 토론을 통해서 좀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고 항상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경제 문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기 침체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경 예산 편성도 그렇고 예산 지난해 편성하면서도 이제 경제 활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운영 계획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기본 그 경제 운영 계획은 어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워낙에 범위가 넓은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경제는 저는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이 차이가 있는데 우선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렇게 좀 보면 제주도가 관광산업 위주의 그 산업 육성 정책을 조금 펼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비중이 워낙에 작죠. 지금 4% 정도에 불과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건 제조업 부분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1차 산업 비중이 10.8%나 GRDP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관광의 부가가치액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1차 산업만큼도 하지 못하는 부가가치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전력을 다해야 될 것은 제조업 부분을 어떻게 하면 2배 이상 10%로까지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되고 또 제주도의 재정 여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것은 법인지방소득세인데 기업이 본사를 여기에 뒀을 때 낼 수 있는 지방세가 법인분 지방소득세인데 원래 2천억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더 넓힐 것인가. 돈을 개인이 내기보다는 법인이 내는 게 더 수월한 거죠. 그러면 이 법인들이 더 수월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 경제정책의 기조가 명확히
세워져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더 높여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했던 게 상장 기업 20개. 20개 육성 유치의 문제인데,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가 꽤 있었습니다. 네. 제가 상장회사 육성해야 한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갑자기 상장에 근접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그 흐름을 제가 읽은 것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면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겠다. 경쟁력을 진짜 강화할 수 있겠구나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10개 지금 제주 향토기업이 상장 육성 프로그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에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접근해야 될 것이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고 비전을 발표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성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민되는 지점은 금융자산의 불평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팀도 제가 새롭게 조직 개편하면서 만들었고, 금융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용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다양한 경제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되었을 때 경제 성장률 자체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저성장 경제 기조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 고성장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성장 기조를 갈 것인지 바꿔야 하는 시점에 있고, 최근에 경제정책 회의를 도청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또 학계 전문가, 투자 전문가 분들, 또 저희 도청 실무진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기조를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도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을 좀 강화하겠다. 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제주 네. 만들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지금 그 도에서 주요 이제 추진했던 이제 네. 경제 그 새로운 미래 산업 이런 네. 얘기를 할 때 보면 사실 좀 그 와닿지 않는 뭐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소한 용어들이 있죠. 뭐 UAM이라든지.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얘기에서는 이제 레드바이오 산업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20년 전에 나왔던 그 바이오 산업 육성의 계획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제주도에서 그동안 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뭐 친환경 화장품, 뭐 그다음에 뭐 건강보조 식품 이런 데 얘기가 됐는데 뭐 신약 중심의 뭐 개발 이것도 결국은 제조업 육성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뭐 다른 것들도 분명히 뭐 수소 경제라든지 있긴 하지만 최근에 가장 얘기하신 게 그 부분이어서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재정적 여력도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기업입니다. UAM이라는 것도 새로운 교통수단을 얘기하는데, 제가 UAM에 주목하게 된 것은 UAM을 만들려고 하는, 운용하려고 하는 기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한국공항공사와 SK텔레콤과 하나시스템이라는 이 회사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UAM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 이 부분은 제주에 딱 맞다. 관광형 UAM이 오히려 당장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컨소시엄이 제주와 MOU를 맺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UAM을 제조하고 기체를 운영하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다만 제주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소시엄은 미국의 UAM 제조회사인 조비사와 MOU가 체결돼 있고, 오버웨어라는 제조사 또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기체 개발은 거기서 하는 거죠. 거기서 실증이 끝나게 되면 여기 가져와서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당장 저희도처럼 운용하기 좋은 항공 권역의 문제라든 전파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데가 저희도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겁니다. 하와이보다 더 큰 거죠,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기업들이 갖는 겁니다. 레드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레드바이오를 제주도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관련 기업들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분야에 진출한 기업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 기업이 제주로 이전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게 제주의 여건에 맞겠다. 그런 여건을 내가 만들어주면 우리가 만들어주면 더 다른 레드바이오 기업들이 오겠구나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저는 해주는 거죠.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기운 대지를 이용해서 생체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도에 이걸 당장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바이오 기업이 네. 뭐 87%가 다 10인 미만의 작은 그렇죠. 영세한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레드바이오를 할 수 있는 당장 2개의 기업이 제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번째 기업, 4번째 기업도 논의를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한 것이고 현실화될 수 있는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한 개의 기업은 우리 축산진흥원에 장비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또 하나 네. 또 그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게 네. 항공우주 사업 네, 민간 우주 산업. 민간 예, 우주 예, 사업 예, 관련해서 예, 얘기를 예. 가끔 하셨던 걸로 네, 네. 기억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 뭐 요즘 보면 이제 이 우주 산업이 민간으로 이양하는 네, 단계들을 좀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뭐 스타트업 업체 투자해서 성공했던 사례도 있다고 네. 제가 확인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컨택인가요? 컨택입니다. 뭐, 예, 그 맞습니다. 용암에서든지.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도정에서 좀 앞으로 핵심으로 미래 산업으로 좀 육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당연하고요. 우리가 우주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갖고 있는 위치, 지리적 위치가 우주 산업을 하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도 궤도에 가까울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적도에 가장 가까운 곳은 제주도입니다. 인공위성을 적도 궤도로 쏘아 올려야 되고 적도 궤도에서 운영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적도 궤도에서 지상국 안테나가 있는 제주도가 가장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 전파를 보내거나 그리고 자료를 보내기에 관제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의 국가위성센터도 제주도 부자에 있죠. 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쏘아올리는 모든 인공위성에 대한 관제는 제주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입니다. 그러면 이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택이라는 회사도 이미 제주도에 와서 사업을 시작했고 우리가 인큐베이팅해서 키운 회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벌써 지상국 서비스를 세계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문에서 세계 우주 산업 전문가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할리무 상대리에는 이미 100억 원을 투자해서 지상국 서비스 준비를 9월 달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더 커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전에 2021년도에 제주도 용수리에서 쏘아 올렸던 발사체 네. 베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도 제주도 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에 아마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성을 조립할 수 있는 공장도 지금 대전 쪽에 있는데 아마 제주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쏘아 올리기 직전에 조립이 완성될 수 있고 공정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배를 가지고 운송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이 제주에서 제조업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다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노크하고 있는 민간 우주 기업들이
지난번에 누리호 3차가 성공했습니다. 그 지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계기로 민간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국가가 갖고 있는 우주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면밀히 보고 있고요. 위성 활용 촉진법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에서 위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적 기반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는 제조업 부분도 육성하게 되는 큰 토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네. 가시적인 성과 언제까지 내놓을 자신 있다 말씀하신다면 7월부터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우주와 관련된 또 제조업과 관련된 그리고 알리백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다수의 기업들이 저희 제주와 MOU를 체결하고 투자 계획을 발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규모에 대해서 각 기업들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는 기간입니다. 상당한 수준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7, 8월부터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본격화되면 네. 거기에 대한 또 검증은 또 언론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 네. 중요한 문제 또 하나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근데 또 제주도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되는 문제거든요. 도에서 어떤 대응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제일 난감한 부분입니다. 제주도가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해녀 회장님을 한번 만났는데 뭐 절절한 그 걱정의 목소리 들으면서 참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만은 제주도의 입장은 방류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기본적인 주장이고 입장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국제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산업과 관련돼서 실물 경제가 대단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피해 구제와 보상 대책이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재정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마케팅비 정도입니다. 130억 원을 준비했다 하지만 수산물 판매 촉진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피해 구제나 보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방사능에 대한 측정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측정 지점도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를 했고 품목도 수산물 검사 품목도 6개에서 전 품목으로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방류수가 검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계속 검사를 하면서 저유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들과 또 외국의 수입업자들에게 잘 알리는 게 근데 지금 준비돼야 보면 그 제주도 같은 네. 경우에 전담 인력이나 아니 전담 팀 같은 게 아직 구성이 안 돼서 다른 네. 지역 전남이나 이런 데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우리 뭐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구성해서 회의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부분적으로
팀이 만들어지고 있고 인원이 보강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임기 1년처럼 네. 오늘 시간도 굉장히 빨리 흘러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도민들께 앞으로 또 1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 덕분에 민선 8기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고 그리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내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는 과정에서 소통을 더욱더 강화해서 도민 여러분이 저희 도정에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70만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저희 도정이 든든한 주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영훈 지사 모시고 제주도정의 지난 1년과 주요 정책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지사께서 도민들과 더 자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제주 MBC의 새 프로그램인 시사기획 이슈 있다가 윤상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방송됩니다. 뉴스와 이슈들을 보다 친절하고 깊이 있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